한국정치론 9주차 첫 번째 시간, 이번 시간부터는 사법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당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법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에 대한 그 이미지라든가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가 과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사법부는 뭡니까?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서 독자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와 그리고 입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사법부죠. 과연 이러한 그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도 깊고요. 이 사법부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삼권 분립에서 이 사법부는 그야말로 근대국가, 현대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 이것을 강제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사법부는 국민들 위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법부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 결국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인권, 그리고 자유와 평등, 이러한 이념들을 완벽히 구현을 하고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리고 국회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들을 올바르게 제정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해야지만 사법부가 올바로 서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이 사법부가 우리 특히나 정치 권력과 관계에서 그 독립성, 자율성이 사실상 그다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오히려 권력의 핵심에 존재를 하는, 그래서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의심을 받게 된 데에는 어떤 경위가 존재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법부의 기원과 그리고 그 역사적 과정, 그것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의 사법부는 조선총독부의 직속기관이었다. 그래서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복심법원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복심법원은 달리 이 시대에는 우리 지금의 검찰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소권을 가진 기구가, 우리는 공소권을 검찰이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지금 다른 나라,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복심법원이라는 것은 뭐 달리 검찰청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있어서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제 시대에 어떤 이런 사법부라고 했을 때는 일제 강점기 일제의 조선 지배를 탄탄히 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또한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고요. 특히나 이 시대에 많은 혜택을 받은 그러한 기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시대의 사법부의 독립, 자율성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힘들었겠죠. 조선총독부가 얼마나 조선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구가 사법부가 담당하는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는 곧바로 이제 미군정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군정이 직면하고 있던 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한의 치안 유지였어요. 남한의 치안 유지죠. 그리고 또한 당시 격화되었던 소련과의 이념적인 대립에 있어서 남한의 반공 정부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공 체제와 그리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혁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 사법부에 대해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기원한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한 그 시대에 일했던 공무원들도 그대로 또 대부분 수용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새로 사람을 뽑는 것도 그만한 인재들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뽑는 것도 당시에는 사실상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대신에 미군정에서는 법무국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법무국 산하에 재판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무국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법부로 이후에 이제 사법부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현상유지가 당면 과제라고 했어요. 안정된 치안과 그 다음에 반공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공체제를 확립해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상유지가 최대의 과제였고 그래서 이 사법부 역시도 일제강점기의 사법관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그렇다고 뭐 가장 위에 있는 상층 고위직 사법관리들을 식민지 시대의 그 관리들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미군정에 대한 지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고위직에는 국민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사람들을 앉히고요. 그 밑에 하위직, 일반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하위직은 식민지 시대의 관리들을 그대로 충원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군정은 1948년 5월 4일 법령 제192호 법원조직법을 확정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이제 독립을 시키기 위한 거죠. 법원을 따로. 행정기구로부터 법원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원조직법을 확정을 했고요. 이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법원 구성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간이법원 요 네 가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소가 네 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법원 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법원이 최고예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9월 26일에 공포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이제 정부 수립 이후의 법원 조직법이죠.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법원 조직법은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법원 조직법을 거의 계승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새로 달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이 1949년 법원조직법에 의해서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우리 재판소를 세 가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고심, 항소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구성이 지금 현재 체계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헌 헌법에 있어서의 사법부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굉장히 야심찬 헌법이었어요. 제헌 헌법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통치 권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며 그에 따른 사법부는 어떤 위상을 차지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제헌헌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일단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대법관도 그렇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국회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 임기 10년을 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관 동신 법관이에요. 죽지 않는 이상 혹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은 연방법원의 법관으로 일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기 10년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라는 것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위원회는 그야말로 위헌법률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뭐 지금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과는 다른 내용, 지금의 헌법재판소와는 그 성격이나 구성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위헌법률 심사권,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에 부여를 하였다. 그래서 이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입법된 최초의 법원조직법에서는 법관회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즉, 대법관 임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있잖아요. 대법원장 임명이나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 내부의 의사 역시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 및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제청을 해야 된다. 이들도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제 보장을 하도록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 법관회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공화국 시대가 되었고요. 이승만 정권이죠. 이 이승만 정권과 사법부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이승만 씨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인정을 자칭 타칭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불렸죠. 아버지라 국민들의 아버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칭 타칭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행정부도 그렇고 나라 전체를 본인의 휘하에 두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본인 의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왕과 같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왕처럼. 왕처럼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사법부와는 당연히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 씨 같은 경우는 사사건건 자기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와 사법부 갈등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법부의 사법권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상당히 큰 고민이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이룬 것은 그거죠. 이승만 씨는 여하튼 사법부를 자신의 입맛대로 구성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씨가 퇴임을 하는데, 이승만은 자신의 사람을 거기에 심어두고 싶었죠. 그런데 이 법관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관회의에서 대법관의 임명이나 대법원장의 임명에 자신들이 이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을 거쳐서 이제 이들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관회의에서는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추천을 했는데 이승만 씨는 거부를 했죠. 한 5개월 정도를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때 2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조용순 씨인데, 이분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 씨가 아주 좋아할 만한 말을 하죠. 법관이라 하여 국가 목적 달성에 관한 숭고한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 목적하에 삼권이 귀일 통합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뭐 국가에 헌신하는 거,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법부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결국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의도하는 대로 그들의 의지와 달라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을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에서 볼 수가 있듯이 결국 이승만 씨는 사법부를 자신의 의도대로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58년 법관 연임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관의 연임 제청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거부를 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간섭을 더욱더 노골화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법 체계와 관련된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7대 우익단체들을 동원해서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 막 우익단체들이 난입을 해서 법원을 깽판으로 만들어버린다든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데모를 막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해서 이제 재판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죠. 사실상. 특히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봉암 씨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 야당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국민들로부터도 신망이 굉장히 컸고요. 특히 1956년에 있었던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씨가 출마를 했는데, 이때 이승만 씨를 위협할 정도의 투표를 얻어요. 특히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통합해서 통합 후보로 추대를 한 게 조봉암 씨여서 이승만 씨에게는 가장 큰 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조봉암 씨가 정치적 위협이 되니까 조봉암 씨를 비롯한 진보당을 어떻게든 이들이 이승만 씨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이 1958년에 조봉암 씨가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이제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봉암 씨와 진보당의 이제 정당 유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터지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간첩, 특히 이 간첩죄에 관해서는 조봉암 씨를 비롯해서 같이 검거된 당원들을 다 무죄 선고를 했어요. 사실상 간첩죄는 그대로 사형이었잖아요. 사형인데 가장 중요한 간첩죄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리니까 이제 우익단체에서 막 법원에 난입을 하고 관제 데모를 벌이면서 재판관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당시 이러한 재판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조봉암 씨 간첩죄가 인정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진보당은 이제 완전히 해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조봉암 씨가 사형을 당하고 진보당이 해산됨과 동시에 결국 사법부가 이제 외부 세력의 외압에 의해서 자신들의 뜻을 굽히게 된 것이니까요. 사법부의 독립성은 현저히 훼손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사법부 전체적으로 이승만의 지배체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씨 아이고를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몰락을 하고요.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제2공화국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인정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죠. 그 밖에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완전한 사법부의 독립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2공화국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두었어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사권을 부여하고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권도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 해산, 탄핵 재판,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법관에 관한 선거, 이 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이 헌법재판소가 담당을 하도록 하면서 비교적 우리 사법부의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2공화국에서는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공화국의 이 짧은 민주주의 시기는 5.16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제3공화국의 사법부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16 쿠데타 이후에 집권한 군사 정권 같은 경우는 계획화, 효율화, 합리화, 굉장히 좋은 말들이긴 하지만 물론 이 세 가지 기치가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뭔가 전체주의적인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는 이 세 가지 기치에 입각해서 군사정부는 사법행정 역시도 근대화를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한 근대화라는 거는 이 효율성,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죠. 사법부가 행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를 하고 합리적인 합리화, 이거는 뭐 경제성 추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전체가 이러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어떤 균열이 일어나거나 파열이 일어나거나 혹은 반대 세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효율성만을 따지게 되면은 결국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상처받고 또한 손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국가행정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소송을 걸게 되면 나라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이 군인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국민의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든 묵살할 수 있을 만한, 그죠? 그러한 사법부를 갖기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화려하게 근대화, 사법부의 근대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헌헌법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위상과 역할 최고예요. 그거야말로 근대적인 가치, 이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본연의 모습과 가장 합치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었는데 결국 이 군사 세력, 군부 세력 같은 경우는 사법행정의 근대화라는 것은 결국 효율성,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정부와 발을 맞춰서 그야말로 앞서 그 삼권의 귀일 통합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법부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사법부의 신속한 운영과 기강 확립, 그리고 방공체제 강화를 위해서 법규정비와 운영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62년 사법관 15제도를 폐지를 하고 사법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판검사를 임용하도록 했고요. 우리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사법시험제도가 있었죠. 그게 1963년 사법시험 시행령에 의해서 사법시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은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였다.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 법관 추천회의에서 이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한다. 뭐 이 삼권의 독립과 견제, 균형이 그런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해서 법관 추천회의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결국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그냥 뭐 국회도 그렇고요. 법관 추천회의도 그렇고 들러리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면서 위헌법률 심사권과 위헌정당 해상권을 대법원에 부여를 합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두고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대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일단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복심에 잘 맞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본인의 의도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임기 6년으로 두고 연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두면서 연임을 두어서 결국 이 연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행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법관들에게는 이제 떡밥을 제공을 한 것이고요. 대법관들에게. 그래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기를 각각 관리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공화국에서는 헌법상 자율성과 권한이 이 사법부에게 주어지긴 하였지만 박정희는 사법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현실이라. 그래서 외형적인 틀은 갖추었지만 결국 안에 내용을 보면 사법부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부 견제의 기능, 이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상 이 3공화국 때, 4공화국도 그렇고요. 당시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서 워낙 박정희 씨가 강경하게 국정을 운영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엄령도 잘 반포하고 미수령, 휴교령 이런 거 사실상 대통령의 통치 행위 그 정당성에 관해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국회가 판단할 문제로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 자체가 이미 정부 여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판단을 할 리가 없겠고요. 또한 중앙정보부에서 자행하였던 각종 정치 사찰이라든가 공작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대로 길을 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률의 위헌 판단에도 상당히 소극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한 거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법부 파동입니다. 제1차 사법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018년도에 있었던 이제 그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보통 6차 사법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법부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거치면서 각종 사법 파동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내부적인 균열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차 사법부 파동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제 이 사법부 파동 결국 내부 법관들이죠. 법관들이 이제 사퇴를 집단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차 사법부 파동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는가? 1971년 7월에 서울지검 공안부검사 이규명 씨가 서울형사지부 이범열 부장판사와 최고문판사 이남영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접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렇죠. 판사가 다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요. 당시에도 제야 법조계와 국회 여론에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판사에 대한 수사 중지를 지시를 했고 대법원장의 주재하에 법원 내 자체 수습 형식으로 문제가 된 판사들을 사임시키고 1개월 만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는데 이게요. 표면적으로는 이들 세 판사와 이남영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제 사법부 파동이 출발되었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1971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배상법이란 것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입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국민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권리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피해자가 군인, 군속 등 특수신분인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사실상 군인, 군속 등의 특수신분은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국가배상법 자체에 대한 그 위헌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이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요.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은 이 전원합의체 구성, 이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이 전원합의체 결정에 있어서 총 16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단을 내려요. 기존에 어떤 거였냐면 위헌 결정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탄성으로 했었는데 정부 여당에서 보기에는 이게 너무 쉽다는 거죠. 전원합의체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의결 정족수가 위헌 의결 정족수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서 좀 더 어렵게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마음대로 이제 어차피 정부와 그 다음에 국회를 정부 여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막 지속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이제 국정 운영이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리기 어렵도록 정부 여당에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 변경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여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위헌 판단을 내리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전원합의체의 의결 정족수 그거 자체도 사실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먼저 위헌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그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을 하니까요. 다시 71년 6월 22일에 이제 뭐 기존 그 개정된 법원조직법이 위헌이니까요. 그래서 새로 효력을 발휘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단에 의해서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니까 결국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제 눈에 까신 거죠, 사법부가. 그래서 사법부를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일단 채찍을 가한 거예요. 채찍을 가해서 사상 초유의 판사를 구속하는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뒷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1차 사법부 파동입니다. 길들이기 위한 거죠.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죠. 복수.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고 법원조직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이제 사법부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습은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당시 이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에서 위헌 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들 몽땅 다 유신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입맛에 유신체제에 들어가면 더욱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의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어제 집중 보도해드린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전후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 내용 등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당수의 판사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망과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이를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정의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에서 나온 문건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충격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포트넷에 올린 글입니다. 남 판사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암호가 설정된 파일들은 조사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판사들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논의가 있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했다는 발표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관리 대상이 됐던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에선 오늘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취재진에게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상당수 판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간담회를 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데 전 정권 차원의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예,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근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법 파동은 계속 이어져 오죠. 어떻든 그 사법부의 고위직이 특히 뭐 최근의 사건 같은 경우는 사법부 고위직이 이제 정부와 완전히 결탁을 해서 뭐 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법관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거나 해서 법관들의 판단에 그 자율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일반 법관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사법부는 이런 정치적인 그 압력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압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하는 움직임은 계속 보였어요. 예, 계속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될수록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가지는 생각은 뭔가 굉장히 그 국민의 자유와 정의, 자유와 평등, 정의 이것이 우리 법률이 가지고 있는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인데 이것들을 수호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될 사법부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뭐 지금 과거에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차 파동 박정희 정권 제3공화국에서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유신체제가 들어서게 되죠. 이 유신체제 하에서의 사법부는 사실상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가지고 있던 위헌법률 심사권을 박탈을 해서 헌법위원회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위원회가 그 위헌법률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탄핵 심판, 정당 해상 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헌법위원회는 6년 임기의 구인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 심판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유신 체제 하에서. 왜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기 이전에 일단 지방법원이나 뭐 고등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법원에게 합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그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미리 결정을 해요. 다른 게 아니라 합헌 결정권을 줍니다. 대법원에. 그래서 이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헌법위원회를. 뭐 1차 사법 파동을 겪은 후에 워낙 위축되어 있으니까 사법부가 워낙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 위헌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일도 없었다.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합치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일단 법원 자체가 위헌 제청권 실제 행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신 체제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제5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죠. 제5공화국에 있어서 사법부는 역시 이 사법부의 자율성을 되도록이면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헌법위원회를 그대로 두었는데 대신에 위헌법률 심판을 결정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대법원 판사 전원 합의체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을 때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대법원 거친 다음에 헌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죠. 전원 합의체에서 3분의 2 이상 위헌 의결 전조수가 3분의 2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과반수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 법률에 위헌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더 어려워진 것, 더욱더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위헌법률 심판을 하기가 더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든 것이죠. 결국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민주화를 이루어내고요. 그리고 1988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고요.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심판, 그 다음에 정당 해상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 헌법재판소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우리 새로운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헌법소원 심판 권한을 주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국민들이 청구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국민들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하면 그때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 심판 권한을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으로 부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우리 지금 이제 대법원이 제일 높고 헌법재판소는 따로 독립적으로 그죠?
의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그런 기구로서 존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법과 정치의 관련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